완전히 파괴된 세상에서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침묵 속에 모든 파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힘든 짐을 도망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남자는 동의하며 걸어갔다. 장면은 산들 사이를 걷는 같은 남자로 바뀌며 여행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몇몇 인부들이 수리하고 있는 폐허가 된 성에 다가간다. 그는 전에 이곳에서 이들과 싸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자 그는 긴 계단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 계단을 오르고 여왕의 홀문을 두드리고 들어간다. 여왕의 홀문을 두드리고 들어간다. 그의 앞에는 마왕 에키드나와 4명이 장군들이 서 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얼굴을 드러내자마자 모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고는 그는 큰 소리로 흥분하며 선언한다. 나는 전직 영웅, 레오, 데모나트다. 에키드나 여왕님의 군대에 입대하고자 왔습니다. 나는 검술과 전투에 능숙하며 모든 종류의 마법에도 능통합니다. 흑마법을 포함하여 저는 현재 여왕군의 상황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괴멸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로 하고 여왕군에 합류하여 인류를 몰살하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왕의 반응은 큰 비명과 함께 그를 불러 공격하여 그가 제출한 모든 증거 문서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말입니다. 이어서 레오는 내레이터로서 1년 전 에키드나가 이끄는 마물 군대가 인간 세계를 침략하려 했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왕은 그와 정예 전사들을 마물 군대를 소탕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군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맹은 그에게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휘둘렀고 마법도 사용했으니까요. 무기와 마법을 모두 사용했죠. 그들에게 그는 단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낭비한 시간으로 세상을 적어도 5번은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혼자서 마물 군대를 쓸어버렸습니다. 에키드나가 그의 합류 제안을 거절한 후 4명의 장군은 그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말이죠. 그는 각자를 어떻게 무찔렀는지 이야기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그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상대인 용검 장군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레오는 마법을 사용해서 간신히 그를 이겼습니다. 마법 없이는 졌을 겁니다. 그러자 레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강한데 왜 여왕의 군대에서 일합니까? 스스로 침략을 이끌 만큼 강한데 말입니다. 에드워드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로서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딸과 함께 보낼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레오가 두 번째로 무찔렀던 장군은 그림자 장군 밀네스였는데 그는 반은 악마와 반은 인간입니다. 그는 악마 군대에 합류하기 전에 암살자 길드에서 일했었어요. 레오가 그와 싸웠을 때 그의 속도와 힘은 저항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레오는 금단의 진홍색 유성 마법을 사용했고 그것은 그들의 전장 전체를 불태워 밀네스를 함께 몰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파괴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레오가 물리친 세 번째 장군은 릴리였는데 그는 우연히 비를 피하려다 나무 아래서 어린 소녀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이유로 기억을 잃었기에 그는 그녀가 가족도 집도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릴리 장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선택은 그녀를 말 그대로 땅바닥에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으로 물리친 4번째 장군은 강력한 마법사 셰티나였습니다. 그녀는 숙주 요정이자 모든 종류의 마법, 고대 마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마법에 능숙했기에 그들 중 가장 강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주변의 모든 마법을 무효화하는 고대 주문으로 그녀를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셰티나는 일시적으로 모든 힘을 잃고 육체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셰티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나요? 우리 군대를 파괴한다고. 레오는 대답했습니다. 내 놈들 넷과 에키드나를 물리친 후 저는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축하와 상여금 대신 사람들은 제가 적이라고 의심하며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왕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수배령이 내려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암살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왔지만 저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저를 궁전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현자의 돌은 당신 덕분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저는 백성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여전히 나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레오는 심리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왜 목숨을 걸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세상을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과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목적도 없는 한 남자가 마치 잃어버린 영혼처럼 마을과 도시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에키드나 여왕이 군대를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왕을 설득할 계획을 세운 그는 그녀의 성으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먼저 그들을 죽이겠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4명의 장군들은 그를 믿고 여왕 몰래 그를 신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왕을 설득할 때까지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시티나는 그에게 여왕 앞에서 마법으로 외모를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에게 군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들이 어린 소녀 릴리를 보급 담당, 그들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급 담당은 그들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였다. 그날 밤 레오는 에키드나 여왕이 왜 군대에게 싸우라고 명령했는지 궁금해했다. 무모한 학살과 그들이 정복한 어떤 땅도 평화롭게 다스려야 했던 이유. 그는 또한 그녀가 패배하고 군대를 완전히 잃은 후에도 왜 인간의 영토를 떠나기를 거부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군대를 완전히 잃은 후에도 말이다. 다음 날 레오는 수련 기간이었기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훈련 기간 중이었다. 그는 직접 시티나를 깨우러 갔지만 그녀는 일어나기를 거부했고 그는 여왕의 목소리를 따라하며 그녀를 깨웠다. 그녀를 깨우기 위해 여왕의 목소리를 따라했다. 그녀는 격분하여 그에게 얼음 화살을 쏘아댄다. 에키드나는 소란을 듣고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소리가 시티나의 방에서 나는 것을 깨닫고는 그녀가 스트레스 때문에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오가 군대를 괴멸시킨 후 남은 병사 대부분은 치료를 위해 마계로 갔다는 것이 드러난다. 에키드나는 군대를 가능한 한 빨리 재건하고 싶어 했기에 4명의 장군은 필요한 모든 일을 떠맡았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일을 할 줄 몰랐다. 시티나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그녀가 지금 레오를 다시 공격할 때 얼음 화살이 약한 이유는 아마도 이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 시티나가 레오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방에는 서류와 셀 수 없이 많은 업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혼자서 해야 합니다. 레오는 그중 하나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성의 마법을 작동시키는 마법 반응기를 재충전하는 일입니다. 성의 마법을 작동시키는 마법 반응기를 재충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것들을 만든 마법사만이 재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마법사가 시도하면 마법 파장의 차이로 인해 반응기가 파괴될 것입니다. 시티나는 레오에게 내 동조 능력을 이용해서 내 파장을 따라할 거야. 그렇지. 라고 말한다. 맞아요. 레오는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 수준의 마법사들에게는 논리적인 일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4개의 원자로를 2시간 30분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보통 1시간 만에 끝낸다. 하지만 그는 2시간 30분 후에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한다. 그런 다음 레오는 위장을 위해 흑기사로 변장하고 시티나에게 병사들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부관장 직함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동의한다. 가명으로 고드하트가 된 레오가 방에서 나오자 불안한 표정의 소녀가 서 있었다. 방 근처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소녀는 당황하여 도망친다. 장면은 다른 3명의 장군들과 만나는 에키드나 여왕에게로 바뀐다. 장군들과 그녀는 그들에게 말한다. 시티나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나에게 알려라. 즉시. 그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30분 후 레오는 이상한 태도로 시티나의 사무실로 돌아온다. 태도로. 그는 그녀에게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티나 그녀는 다른 임무를 주겠다고 대답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파장을 바꾸느라 너무 지쳤어. 여기서 쉬면서 내 팬텀 아이로 내 일을 관찰할게. 그 후 레오는 온갖 핑계를 대며 2시간이나 빈둥거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티나 그녀는 격분하여 그에게 말한다. 너는 마계 군대에 쓸모없을 정도로 게을러. 그녀는 힘을 모아 마법의 기운으로 그를 공격하려 한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레오가 씩 웃으며 중얼거린다. 드디어 왔군. 이제 내 장군들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다. 나는 나만의 이유로 마군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레오가 전에 보았던 소녀가 방으로 들어온다. 그녀의 이름은 디아네트다. 레오는 그녀에게 앞으로 오닉스, 흑기사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디아네트가 말한다. 제가 받은 마력 반응로 재생 주문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티나가 충격을 받아 묻는다. 당신이 반응로를 재생한 게 아니었어요. 레오는 성의 공방에서 얻은 보석을 이용해서 마법 부여를 만들었어요. 그 주문은 그것을 착용한 누구든지 시티나의 마법 파장과 일치하게 해주었어요. 다이아넷은 그 후 3명의 마법사를 더 모았고 함께 그들은 반응기를 재가동했어요. 그녀는 시티나에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요즘 시티나를 걱정했지만 그녀를 도울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오닉스가 기회를 줄 때까지 시티나는 다이아넷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다이아넷이 방을 나간 후 레오는 시티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내가 약속했던 대로 2시간 30분이요. 그는 그녀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조직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녀가 가르친다면요. 여왕의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스카우트했으니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환영의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면서 그녀의 업무 방식을 파악하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재구성했고 그녀가 훈련시킨다면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티나 그녀는 그를 오해한 것을 사과하고 그의 행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레오는 감사할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무너지거나 포기하면 군대가 무너지고 저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날 밤 늦게 시티나는 그를 불러 리리가 아르고 지역으로 가는 보급품 수송 임무에 동행하도록 명령합니다. 물자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건 리리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3000년 전 마왕 빌볼레가 인간 세상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양측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하나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용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억압받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에 정착하여 라르고 영토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인간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마물 군대의 침략에 자원과 원료를 제공하며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군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시티나가 레오에게 그의 임무를 알려준 후 그는 에드워드가 용족 출신이니 그를 보내는 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성을 지키는 책임이 있고 게다가 그가 간다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레오는 릴리와 한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성과 연결된 마법 포털을 통해 라르고 영토로 향합니다. 하지만 릴리는 무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지도 방식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돈을 야기했습니다. 레오는 그런 혼란 없이 수송 과정을 가속화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질서 없이 그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배정하여 그룹 내 각 종족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자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송을 하루 이틀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몇몇 개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자 그들은 어떤 변화된 리더의 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래곤 부족은 방치와 무질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원 수송 문제로 동맹이 깨지고 군대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레오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릴리가 들어와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릴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레오는 머리가 아파 라고 말합니다. 계속 생각해서 그런 거죠. 생각 때문에. 하지만 릴리는 레오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을 구하러 뛰어갑니다. 가지고 있던 당근을 약과 바꾸면서요. 당근을 약과 바꿨습니다. 레오는 릴리가 정말 착한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티나, 그리고 밀네스도 보급품을 기다리며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 악마성에서 릴리가 에키드나가 그녀를 극복하도록 도우려 했던 것을 회상하며 우울증에 걸렸고 심지어 성의 정원에 꽃을 심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라르고로 돌아온 레오는 자신의 걱정을 하는 릴리의 마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해질녘 릴리는 마침내 약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레오가 독사에게 물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12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릴리는 눈물을 터뜨리고 그를 구할 약초를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오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약초로 가는 산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릴리가 병사들의 도움을 구하게 만들고 리더십과 팀워크를 배우게 합니다. 릴리가 산으로 향하는 동안 레오는 자신의 몸에서 독을 제거하고 그녀를 유령의 눈으로 관찰한다. 릴리는 여정 중 전설적인 흰 늑대 페닐리르로 변신한다. 그녀의 고향인 에이리카 대륙에서는 페닐리르가 수호자이자 신성한 상징으로 존경받는다. 리오는 궁금해한다. 릴리만이 이 늑대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모든 백성이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릴리가 첫 번째 장애물에 도착했을 때 리오는 그녀가 병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바위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장애물도 스스로 극복한다. 세 번째 지점에 이르자 변장을 하고 흔적을 지운 레오가 호드가드라는 방랑자로 그녀 앞에 나타난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한다. 해내려면 동맹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라고. 그녀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도움을 요청하지만 잠시 후 혼자 돌아와 그에게 말한다. 그들에게 물었더니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면 된다고 했어요. 라고. 그러고는 혼자 여정을 계속해서 나머지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한다. 이것 때문에 레오는 그녀에게 완전히 절망한다. 다음날 아침. 레오는 깨어나 리리가 자신에게 약초를 주고 간 것을 알게 된다. 그가 회복된 것을 보고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팀워크에 중점을 둔 새로운 보급품 수송 계획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각 종족의 능력에 따라 임무를 배정하는 계획이었다. 레오가 물었다. 네가 이 모든 걸 생각해낸 거야? 릴리가 대답했다. 아니요. 호드가드 경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레오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직접 말하면 이해 못할 줄 알았는데. 바보는 나였군. 내가 직접 말하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보는 나였어. 모든 보급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한 후 그들은 마왕성으로 돌아왔다. 레오는 시티나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며 릴리를 어떻게 더 나은 지도자로 훈련시켰는지 설명했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되도록. 그러자 그는 다음 임무는 뭐죠? 라고 묻습니다. 시티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키드나 여왕께서 흑기사 오닉스를 직접 만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장면은 레오와 약간 닮은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지역의 악마들을 학살하고 민간인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의 표정은 레오 때와 마찬가지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오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자 레오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레오는 악마 여왕 에키드나 사마를 에드워드 장군과 거의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며 그녀의 마법 지식은 시티나와 일치합니다. 시티나가 그의 엄적을 알린 후 그녀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시티나는 레오에게 에키드나가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면 즉시 자신에게 알리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정체를. 레오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변신하여 여왕에게 향합니다. 홀에 들어서자 에키드나는 그를 따뜻하고 쾌활하게 맞이하는데 그녀가 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들 둘만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레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해. 그녀가 날 알아채기 전에. 그녀가 나를 알아채기 전에. 바로 그때 에키드나가 그의 헬멧을 벗으라고 부탁했다. 그가 주저하자 그녀는 일어나 직접 헬멧을 벗겼다. 하지만 레오는 이미 자신의 외모를 약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필사적인 레오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더 많은 주스를 권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음식에 대한 대화. 특히 그가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재료들을 알고 있다. 그러고는 왜 항상 헬멧을 쓰는지 묻습니다. 레오는 마법사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항상 온몸을 가리고 있어야 하며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짧은 시간만 허락된다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잠깐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그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내주기를 바라며 하는 말이지만 에키드나는 그 위험을 감수해줘서 기뻐요. 라고 대답하며 하루 종일 계속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자 레오는 자신의 군대에 합류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왜 거절했는지 묻습니다. 자신의 부대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말이죠. 에키드나가 격분하며 선언합니다. 그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가 군대를 괴멸시켰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정말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레오 때문에 현자의 돌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현자의 돌을 말이죠. 이제 그녀가 격분했으니 현자의 돌에 대해 설명할 시간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보물로 여겨지며 린네벨 시티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소문이 얽혀 있는데 지하에 묻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000년 동안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대기를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레오는 비슷한 돌을 전에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돌을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레오에게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에키드나가 말합니다. 그들은 거의 목표를 달성할 뻔했습니다. 현자의 돌을 손에 넣으려던 참이었죠. 레오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부 잃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거군요. 전군을 잃고도 당신은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군요.
현자의 돌만 원하는 거죠. 네. 인간들과의 지난 전투에서 우리는 과했다. 평화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었는데 레오는 인간과 악마의 역사적인 협력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한다. 이브라드라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고. 에키드나는 그것을 일축하며 말한다. 그건 그냥 신화일 뿐이야. 현실과는 전혀 다르지. 그때 레오는 그녀에게 직접 묻습니다. 당신이 철학자의 돌을 얻으려는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요? 스톤. 에키드나는 말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녀는 그를 궁궐 발코니로 데려가 산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절경이네요.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해질녘이 가장 아름다워요. 마계와는 달리 황폐한 땅, 오염된 공기와 물뿐이죠. 햇빛도 식물도 없고요. 그곳의 종족들은 남은 자원을 두고 서로 싸우죠. 그래서 저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약초와 맑은 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현자의 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자의 돌을 찾는 겁니다. 그녀는 인간들이 현자의 돌을 준다면 인간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돌.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결코 그러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호의를 증명하더라도. 그래서 그녀를 돕는 자들만이 마계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나머지 인류에 대해서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 레오에 관해서는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지 않다. 그가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완전히 이해한다. 결국 그녀는 그의 세계를 침략했고 그는 단지 그것을 방어했을 뿐이다. 그러자 에키드나가 묻는다. 그리고 너, 오닉스, 왜 우리에게 합류했지? 인류가 너를 배신했나? 아니면 그냥 죽을 곳을 찾는 거야. 내 진짜 목적이 뭔지 알고 싶어. 그 순간 레오는 그녀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군대를 괴멸시킨 영웅이라고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고 싶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와 티나 그리고 릴리가 두 통의 편지를 들고 방으로 뛰어듭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밀네스 장군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를 찾지 말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에드워드 장군으로부터 온 것으로 나는 내 군대를 훈련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력들. 그러므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레오는 밀네스를 쫓기로 결정했고 다른 이들은 훈련장에 있는 에드워드에게로 향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밀네스를 추적했고 가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에드워드와 밀네스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갑자기 밀네스가 그를 습격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레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레오는 밀네스에게 왜 도망쳤냐고 물었다. 처음에 밀네스는 대답을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중얼거렸다. 나이. 레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티나가 밀네스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했지. 그러고는 밀네스에게 말했다. 너 16살이나 17살쯤 됐지. 그래서 여왕의 군대에서 너와 또래 친구가 없는 거야. 외로웠겠구나.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도 있어. 밀네스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보다 어른인 척하지 마. 우리 나이 비슷하잖아. 똑같다고. 레오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 떠돌이 여행자라는 변명은 말이 안 돼. 밀네스는 대답했다. 그냥 잠깐 여행하고 싶었어. 레오는 지금 같은 시기에 장군이 사라지면 군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하는 동안 레오는 몰래 마법밧줄로 밀네스의 다리를 묶었다. 밀네스가 도망치려고 하면 자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테니까. 그러고는 레오가 말했다. 떠나고 싶다면 상관없어. 하지만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해.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유만 말해준다면 에키드나에게 너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줄게. 사실은 군대를 나가고 싶지 않은 거지. 밀네스는 침묵했다. 꽤 오랫동안. 그러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3일 후에 징병 면접이 있는데 내가 직접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말하는 법을 모른다면 문제가 될 거야. 제대로. 이번에는 잠입과 정보 수집에 능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 그들은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들을 상대하기가. 그래서 여행을 다니며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사흘 안에 의사소통 전문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으로 돌아온 레오는 에키드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밀네스의 훈련을 자신이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에키드나는 말했습니다. 밀네스가 군대를 위해 뭔가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인간을 혐오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레오는 에드워드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자해하려고 했지만 검이 계속 부러졌다고.
용족은 무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의 시도는 헛수고였다. 지금은 딸인 훌리에타가 그가 진정될 때까지 감시하고 있으며 이야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레오는 밀네스 훈련 후에 에드워드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에키드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닉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밀네스의 첫 번째 수업은 성의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연습을 해. 밀네스는 투덜거렸다. 아무리 기본기를 열심히 배워도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어. 재능이 없으면. 레오는 대답했다. 재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도 예전에는 소통을 정말 못했어. 그게 너무 싫었지. 계속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배우게 됐어. 레오는 조언을 하며 계속 말했다. 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대답을 생각해야 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주제를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세요. 밀네스는 대답했다. 암살자 길드에서 훈련 중 감정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의사소통을 위한 비밀 기술이 있는지 물었다. 잠시 생각하던 레오는 말했다. 비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그것은 바로 입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밀네스는 그를 때렸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그가 욱했어요. 리오가 씩 웃었어요. 침묵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말했듯이 경청이 바른 의사소통의 핵심이에요. 제가 처음 사람으로서 말을 할 때 배운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식당 안에서 누군가 밀네스를 불렀고 그와 다른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밀네스는 그들에게 메뉴를 건네주며 요리를 추천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험하게 대했어요. 식당을 나온 후 레오는 밀네스에게 말했다. 음식 맛있었어요. 특히 메뉴에서 당신이 추천해준 요리가 정말 좋았어요. 밀네스는 기뻐했다. 레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밀네스는 릴이랑 똑같아. 재능은 있지만 훈련이 필요해. 나중에 레오는 밀네스에게 자신의 방으로 와서 수업을 계속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레오가 말했다. 내가 군대 신병이라고 상상해봐요. 면접처럼 질문을 해보세요. 밀네스가 물었다. 질문 있으세요? 레오가 대답했다. 질문 있으십니까? 레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뭘 먼저 물어볼까? 첩보 활동에 대해 물어볼까? 아니면 국방군 복무에 대해 물어볼까? 밀른스는 장난스럽게 씩 웃었다. 레오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때 밀른스가 물었다. 군에 입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인류 멸망을 목표로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죠. 밀른스가 레오에게 그 질문을 한 후 레오는 그 질문을 예상했다고 말한다. 슈타이네에게서. 그래서 밀네스가 말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지 예측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 입장이 되어봤어요. 당신은 우리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리오가 대답하죠. 이제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네. 증명서 하나 줄게. 밀네스가 그를 치면서 말하죠. 질문을 피하지 마. 당신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신을 내쫓았죠. 그들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잖아요. 보고 싶어요. 내 과거를 받겠죠. 리오가 대답한다. 응. 넌 반은 인간, 반은 악마고 인간들은 널 두려워했지. 그래서 내 가족이 너를 노예로 팔았고 결국 넌 암살자 길드에 팔렸지. 밀른스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침략을 지지했어. 내 가장 큰 목표는 인류를 몰살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군대를 추적하고 비밀리에 도왔지.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요새 하나를 열어주고 나서야 그들의 목표가 살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돌을 원했던 겁니다. 심지어 마을의 파괴된 부분까지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지도자를 체포하고 그들의 요새에서 발견한 자원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된 명분으로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합류한 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슈타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군대가 멈춘 것에 대해 좌절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은 여왕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오랜 전쟁은 병사들을 지치게 하고 그녀에게는 이것이 그들을 독려할 기회가 된다. 그녀를 독려할 기회가 된다. 밀네스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건 말도 안 돼. 에드워드는 말한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군대가 인류를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를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대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슈타인이 그에게 왜 입대했냐고 묻자 밀네스는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아무 이유 없이 입대했다고만 말한다. 이키드나는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내일.
밀네스는 대답한다. 잘래.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에키드나를 없애고 군대를 이끌어 인류를 멸망시키겠어. 하지만 대신 그는 군대의 4대 장군 중 한 명이자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레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밀네스는 레오에게 패배했던 날을 떠올린다. 패배한 후 밀네스는 레오에게 말한다. 날 죽여줘. 내가 졌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네가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고 있을 거야. 레오, 인생에서 좋은 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봐. 밀네스, 그랬는데 지루했어. 세상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레오, 그건 네가 살인자의 눈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이야. 내 방식대로 본다면 세상은 달라 보일 거야. 밀네스 혼잣말, 마치 쉬운 일인 것처럼. 레오, 솔직히 나도 그 방법을 몰라. 밀네스, 네가 한 말 다 듣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진 않잖아요. 인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해요. 그들이 당신을 배신했음에도 그들을 증오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화가 났을 거예요. 슬퍼하고 그들을 증오해야 할 거예요. 레오는 밀네스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때 침묵했던 이유를 혼자 생각한다. 그가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기 때문에 합류했다. 그의 마음. 밀네스,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그 순간 레오는 밀네스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왜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위하여한다. 레오는 말한다. 아주 오래전, 마법이 나타나기 전, 산업시대에 지구의 모양이 지금과 달랐던 시절에 지금 수도 델로디가 있는 곳에는 도쿄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우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구는 인공위성대로 둘러싸여 있었고 보이지 않는 통신망이 지구를 연결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다양한 세상이 아니었던 그때는 인간만 존재했고 평화가 지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하지만 어느 날 도쿄 한복판에 균열이 생기더니 그곳에서 악마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악마들은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했지만 다른 악마들은 폭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전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악마들과의 대규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당시 인간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했고 단 한 마리의 악마를 물리치는 데에도 수십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처음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악마를 죽이려면 악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힘을 이용해 강력한 무기 12개를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성장과 진화의 잠재력을 가진 생명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12개 중 오직 하나만 전쟁과 시간을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레오였습니다. 밀네스는 충격을 받아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레오는 대답합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다른 삶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명령을 심어놓았어요. 인류를 보호하라고, 세상을 구하라고. 영웅이 12명이나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전투에서 죽었어요. 혹은 늙어서 죽었죠. 그래서 그가 인류를 지키는 유일한 영웅으로 남았죠. 다른 의미로는 그는 죽을 기회를 잃은 거죠. 산업 문명이 끝나고 마법이 기계를 대체한 후에도 그는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싸우러 갔죠. 그는 전투에서 죽을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인류를 보호하라. 세상을 구하라. 처음부터 제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따라야 할 올바른 명령이었을까요? 매번 인간들이 저에게 의존하게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의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상이 저를 버렸을 때 처음에는 조금 슬펐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했어요. 너는 필요 없어. 그를 죽여버리자. 같은 말들이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말들이죠. 마침내 영웅인 척 그만둘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인간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인류가 보호받아야 할 때가 온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아마 제 자신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탐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다 하면서요. 밀네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에 침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오, 네. 전설에 따르면 수수께끼의 현자가 세상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야. 밀네스, 당신은 몇 살이죠? 그리고 당신은 대체 뭐죠? 레오,
그냥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낸 영웅일 뿐이죠. 나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1000년이 넘은 뒤부터는 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당신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당신들을 위해 일할 만큼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현자의 도를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들이 모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밀네스는 소파에 누워서 말한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더 설명해주진 않겠죠. 레오는 대답한다. 사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밀네스는 묻는다. 그럼 왜 그랬어요? 레오는 대답한다. 당신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해서 그랬나 봐요. 그 후 밀렌스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든다. 레오는 달을 보며 말한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건 당신뿐이야. 이 모든 것에도. 한편 에키드나는 자신의 방에서 달을 보고 있다. 그러고는 책을 집어들고 넘겨보다가 누군가의 사진에서 멈춰서서 말한다. 어쩌면 당신이 중재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에드워드 장군은 아직도 아크 키메라 같은 괴물을 무찌르는 것이 쉬운 일이며 그런 괴물에게 병사들을 잃은 것은 자신의 훈련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은 어릴 적부터 매일 훈련하며 그런 괴물들을 무찔렀으니 자신의 병사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에드워드의 딸 줄리에타가 레오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요. 레오는 그녀에게 뛰어난 사람들은 노력으로 그 자리에 이른다고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타고난 골격 구조가 남들보다 강했거나 어린 시절 특수학교에 다니며 지능을 개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력만을 성공의 원인으로 돌릴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대한 전사는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줄리에타는 에드워드가 자신에게 진 후 자신의 훈련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며 일일 훈련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그를 정말 존경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줄리에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완고한 성격이 이제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혹한 훈련 때문에 그의 병사들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있습니다. 레오는 에드워드를 직접 돕겠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동시에 세 장군은 회의장에 모여 있고 밀네스는 그들에게 레오가 살아있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슈타이나가 그가 왜 그들과 함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릴리는 그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밀네스는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대답합니다. 슈타이나는 그가 여기 모든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에키드나 여왕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그를 믿고 지켜보는 건 어떻겠어요? 두 사람은 동의했다. 레오는 자신의 방에 앉아 에드워드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냈다. 릴리가 광부들이 땅을 파다가 거대한 기계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던 것을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때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여왕이 그를 부른다고 전했다. 그가 여왕에게 가자 여왕은 에드워드 장군이 자신의 지위를 사임하고 보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시 그의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할 거라고. 오닉스,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킨 거야. 에키드나, 어떻게 생각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너한테 모든 걸 의지할 순 없지. 여왕으로서 그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할 거야. 오닉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어.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어. 에키드나,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게 얘기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 너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레오, 줄리에타, 그리고 릴리는 함께 발견된 거대한 기계를 보러 간다. 레오는 말한다. 이것은 기계의 시대에서 온 고대 기계라고. 키메라 몬스터 최상위 등급보다 훨씬 강하다. 그것은 골렘 기계라고 불리며 고위급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악마들을. 다음 장면에서 에드워드는 병사들을 모아 자신이 장군직에서 물러났고 그의 딸 줄리에타가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레오는 위에서 그들을 숨어서 지켜본다. 그러자 레오와 줄리에타가 계획했던 대로 거대한 기계가 공격한다. 병사들은 그것과 싸우려 하지만 너무 강해서 도망친다. 에드워드는 레오와 줄리에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맞서기로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기계의 약점과 그것을 무찌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는 성공적으로 파괴합니다. 하지만 파괴된 후
그 기계는 광산에서 더 많은 기계들을 소환합니다. 에키드나와 장군들이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에드워드는 레오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레오는 에드워드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장군이 레이저 무기를 어떻게 무찌르는지 모른다니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말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에드워드, 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레오, 그건 변명이 안 돼. 그냥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한 거야. 줄리에타,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네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 경험이 있잖아. 전에 한 번도 상대해본 적 없는 적을 어떻게 상대하겠어. 내게 쉬운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누군가를 훈련시킬 때는 기본부터 시작해야 하고 점점 나아질 거야. 점차적으로. 줄리에타는 계속 레오를 보지만 사실 에드워드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에드워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사과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더욱더 힘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해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훈련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동한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좋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레오는 속으로 생각한다. 위대한 전사가 항상 위대한 스승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게 스승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는 위대한 교관이 될 것이다. 레오는 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슈타인이 들어와 그에게 말한다. 약속대로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여왕께서 당신을 우리와 같은 지도자 직책으로 승진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녀는 밀른스가 그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고 전하며 그들에게 합류한 진짜 이유를 묻는다. 레오는 회의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대답한다. 스테인은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이 여왕이 항상 읽는 책과 같다고 말합니다. 읽고 나서 회의 시간이 되면 누군가를 보낼 거라고 그에게 말한다. 떠나기 전에 레오는 책을 보고 말한다. 이 사진 속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 기계의 시대, 악마들과 싸우던 레오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도깨비 앞에 서서 다른 도깨비들을 이미 죽인 후에 그것을 죽이려 한다. 도깨비가 말한다. 우리를 악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레오는 그를 향해 칼을 든다. 도깨비는 두려워하며 말한다. 모든 악마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악마들은 상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어요. 악마들의 세계는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린 그 모든 것에 지쳤어요. 레오, 그럼 왜 온 거야? 악마, 우연이었어요. 마왕의 실험 때문에 우리 세계와 당신들의 세계를 잇는 통로가 열렸거든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악마들의 세계보다 더 아름답다고 들었기에 이 세계를 보기로 했어요. 게다가 우리에게 세계를 넘나드는 여행은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문을 열어두려면 마법과 많은 촉매가 필요해요. 우리 중 인간 세상을 본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도깨비는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계속 말만 하면 날 죽이진 않겠어. 그리고 계속 듣고 있고 레오가 물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도깨비는 말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평화로웠다는 거였어요. 레오가 말했어요. 네가 온 후에 끝난 평화 말이죠. 도깨비가 대답했어요. 잠깐, 사실 저는 여러분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악마 세계와 끝없는 전투에 지쳤어요. 레오, 악마 세계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나요? 인프, 베리알은 어리석은 왕이에요.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죠. 레오, 베리알. 그 이름은 인간 기록에도 있어요. 인프, 아마 왕족 중 누군가가 예전에 인간 세상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 책에 그 이름이 있는 거겠죠. 도깨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루해하는 게 분명해.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해. 그러고는 레오에게 물었다. 나 지루하지 않지. 레오는 대답했다. 설명이 아주 유용했어요. 고마워요. 도깨비는 레오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다. 하지만 레오는 검을 칼집에 넣고 말했다. 산책이나 하자. 레오는 도깨비에게 벨리알이 문을 연 이유를 물었다. 도깨비는 대답했다. 처음에는 침략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계의 모든 전쟁은 부족한 자원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리알이 무인도로 가는 문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도쿄 한복판에 열렸다고 말했어요. 그 악마는
저도 놀랐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인간을 공격하는 구울 같은 본능에 이끌린 생물들 때문에 우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죠. 그리고 그 문을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베리알 왕 같은 상위 악마들이에요. 베리알 자신이요. 그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고 죽게 만드는 것이었던 게 분명해. 레오는 묻는다. 베리알과 악마들이 인간 세상을 정복하려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인프는 대답한다. 물론이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보다 훨씬 약하니까. 그리고 확실히 몇몇 스파이들이 우리와 함께 문을 건너갔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왔을 거야. 지금쯤 그들이 왕에게 당신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의 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해. 레오는 말한다. 악마 한 마리를 물리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부대가 필요해. 병사들. 도깨비가 대답한다. 우리를 악마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군. 악마들은 우리 세상의 왕들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우리 도깨비들을 자신들보다 훨씬 아래로 본다. 이제 왜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이해하겠나? 레오가 말한다. 동정하지는 않지만 이해한다. 도깨비가 말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날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는 레오에게 말한다. 어서 날 죽여라. 하지만 레오는 검을 칼집에 다시 넣고 말한다. 귀중한 정보를 고맙다. 정보입니다. 인프가 묻습니다. 날 죽이지 않을 거라고요. 레오가 대답합니다. 당신을 침입자를 담당하는 팀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마계에서 온 인프가 충격을 받아 말합니다. 다른 인간들과는 많이 다르군요. 레오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분명 이성적인 악마입니다. 격리팀이 당신이 살 안전한 곳을 찾아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격리팀으로 가는 길, 인프는 갑작스러운 정적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정적 때문에 그는 레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레오는 놀라서 말한다. 내 이름을 묻는 악마는 네가 처음이야. 도깨비는 레오의 미소에 놀라서 말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 그리고 그 이름은 각자에게 속한 보물이야. 그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레오가 대답한다. 내 아버지는 혁명하셨던 분이 분명해. 도깨비가 말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한 너는 진정으로 죽지 않아. 네가 한때 살았다는 증거는 항상 남아있을 거야. 도깨비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에게 연결감을 느끼게 해준 게 분명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기뻐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웃었다면 그는 내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러자 인프가 레오에게 말했다. 내 이름은 이브라드다. 어둠의 계곡에서 온 인프다. 레오는 대답했다. 나는 악마와 싸우도록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다. 데빌스 하트 시리즈 5호. 레오, 도쿄의 악마들이 갑자기 나타난 후 인간들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 12개의 살아있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데빌스 하트 시리즈라고 부르며 나는 그중 하나다. 이브라드,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된 유일한 목적은 인류를 보호하는 거라고. 레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악마와 싸우고 인간을 보호하는 거야. 이브라드, 정말 슬픈 일이군. 레오 속으로 인프들은 악마보다 훨씬 똑똑해. 인간 언어도 할 줄 알고. 평화를 주장하는 인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로보티즈 지역에 있던 이브라드라는 인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곳으로 가서 그를 붙잡았지. 레오, 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브라드, 네가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당신 존재의 유일한 이유라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왕실 경호원 같은 일을 할 겁니까? 레오는 대답한다. 아니. 저는 어떤 정치적 실체나 국가와도 동맹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인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날 때까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브라드는 말한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직업도 소속될 곳도 없게 될 겁니다. 레오는 대답한다. 저는 평화가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브라드, 하지만 너는 아니야. 내 목적에 대해 생각해봐. 너는 특별한 이유로 태어났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그 이유는 사라지고 너는 계속 살아가야만 할 거야. 그래도 계속 살아야만 해. 레오, 협박인가? 이브라드 화내며 물론이지. 협박이야. 네가 걱정돼. 레오, 악마가 나를 걱정한다고. 이브라드, 거기 이상한 게 뭐야? 레오가 말한다. 계속해. 이브라드가 계속해서 말한다.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 후에야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거야. 세상이 너를 여전히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너의 종족은 오래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네가 말했지. 그때 너는 죽음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결국에는 죽는 법이야.
레오가 말한다. 내가 미래에 내 말처럼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인간성을 얻는 날, 인간과 악마의 전쟁이 끝나는 날,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태어날 거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날 거야. 하지만 갈 곳이 없을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또 다른 재앙을 기다려야 해요. 재앙을. 언젠가 제 삶의 방식에 의문을 품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두 종족 간의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악마의 심장 시리즈 중 가장 약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인간성을 얻기도 전에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투에서 인간성을 얻기도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이브라드, 내 힘으로는 너무 약해. 레오,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어서 격리팀 위치에 도착합니다. 이브라드는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후에도 내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뼈를 묻겠죠. 그리고 평생 여기서 살겠죠.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모두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 것을 계속해서 요청할 겁니다. 레오가 대답합니다. 당신을 당신 세계로 돌려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야 할 겁니다. 이브라드가 말합니다. 이제 제 이름을 아시네요. 우리 민족 간의 간극을 메우면 당신은 우리 둘의 동상을 세워야 해요. 당신과 저의 동상을요. 군인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자 레오는 말합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첫 번째 에피소드의 장면이 다시 재생되고 이브라드는 말합니다. 레오, 내 말 들리니? 나 들리니? 무리해서 죽지 마. 너무 힘들면 다른 곳으로 가. 삶이 힘들어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레오는 대답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브라드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짓눌리지 마. 인류가 너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내 기회야. 삶의 다른 목적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 레오, 내 이름 기억할게. 내 이름도 잊지 마. 격리팀이 이브라드와 함께 떠난 후 레오는 말했다. 할 말이 많았어.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 레오는 이브라드의 말을 되뇌이며 말했다. 그 말들을 외웠어.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들을 사용할 거야. 차가운 비가 도쿄를 덮었던 2060년 6월. 나는 이브라드를 만났다. 현재 레오는 퀸즈 홀로 가서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시간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야 이브라드 스승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 이제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할 거야. 내 이름이 오닉스가 아니라 레오라고. 그리고 내가 가입한 진짜 이유도 말할 거야. 에키드나는 오닉스의 승진 결정에 서명하며 말합니다. 그는 인류를 돕기에 가장 적합한 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에. 그리고 그가 5번째 장군으로서 자리 잡으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수월해질 겁니다. 현자의 돌을 얻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때 오닉스가 홀에 들어오고 에키드나가 말합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한 소녀가 뛰어들어와 두 세계를 잇는 정령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문으로 달려가고 소녀는 문을 열어두는 희귀한 촉매제가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닉스와 스타인이 임시로 충전하고 에키드나는 말합니다. 미래가 안정될 것 같았던 바로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에키드나는 모든 장군들을 모아 문이 닫히기 전까지 7일 이내로만 열려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요정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데 얼마나 걸릴지 전혀 몰라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요정세계는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일 안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슈타인,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요정세계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 군대는 대부분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 군대를 해산해야 할 거예요. 에드워드, 그 말은 모두 각자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릴리, 우리 모두 친구가 된 후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밀른, 그럼 2번째 선택지는 뭐죠? 슈타인, 2번째 선택지는 즉시 군대를 준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수도 리날레스를 공격해서 현자의 돌을 빼앗는 거죠. 하지만 모두들 그게 옳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키드나, 우리 군대는 지난번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들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특히 인간들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동맹, 레오 동하르트를 가지고 있는 이상 말이죠. 그를 죽였어야 했는데 그녀는 오닉스에게 묻습니다. 레오와 싸워본 적 있나요? 모두 그를 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제 모든 힘을 다해 그와 1대1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힘으로 그와 맞선다면 그는 우리 병사들을 전부 죽일 것입니다.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현자의 돌은 우리의 가장 작은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요정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군을 같은 운명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군대는 해산되고 우리는 우리 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자의 돌 없이 돌아가면 왕위 계승을 위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닉스를 봅니다. 릴리는 에키드나에게 레오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타이나가 그녀를 막습니다. 밀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에게 말해야 해요. 스타이나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에키드나가 창가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정 세계의 여왕으로서 그리고 요정 에키드나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여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당당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우리 세계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마침내 오닉스가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말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네, 황폐한 땅에서는 아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나는 현실 세계에 태양과 푸른 대지를 가져오기 위해 현자의 돌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을요. 어릴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패배로 끝났습니다. 레오는 헬멧을 벗고 말합니다. 먼저 당신에게 뭔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돌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블랙홀을 이용해 무한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계시대의 고도의 엔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먼 옛날 일이라 찾기가 어려워요.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말한다. 인간과 평화를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이 단서를 찾기 위해 협력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로부터 돌을 훔쳐야 할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인간 세상에는 두 개의 현자의 돌이 있어요. 당신의 임무에는 하나만 필요하니 인간과 요정들에게 각각 하나씩 남게 되는 거죠. 두 세계의 평화를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에키드나가 돌아서서 테이블 위에 있는 오닉스의 투구를 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오닉스는 어디 있죠? 릴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서 봐요. 에키드나가 돌아서자 오닉스의 갑옷을 입은 레오가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변장을 포기했습니다. 에키드나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히고 레오는 말합니다. 속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군대에 들어온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현자의 돌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네가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면 나는 떠났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스를 마셨던 날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해. 주스. 내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주스는 오닉스님과 함께였어. 그분은 어디 계세요? 오닉스님은 어디 계세요? 레오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내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만약 평화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이란 요정들이 인간을 해치는 것을 멈추고 그럼 당신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자의 돌은 모든 노력에 가치가 있어. 에키드나는 외친다. 잠깐.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어. 그녀는 광적으로 웃더니 그는 말했다. 두 번째 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에키드나가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그를 때렸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두 번째 현자의 돌을 찾으러 떠났지만 에키드나는 그를 믿지 않고 말했다. 함정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게 아니지.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내 군대를 얼마나 도왔는지 잊었어. 두 사람은 걸으면서 계속 말다툼을 했다. 장면은 그가 진실을 말한 후 그녀가 그를 때린 순간으로 돌아간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왔을 때 네가 했던 것과 똑같잖아. 내 군대에 합류하고 내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렇지 않았으면 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어떻게 당신인 줄 몰랐을까요? 이제 보니 눈치챘어야 할 순간이 무수히 많았네요. 평생 이 수치를 안고 살겠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해 미안하다고. 슈타인과 릴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레오가 군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한다. 군에. 에드워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그에게 많은 빚을 졌어. 릴리가 덧붙여 말합니다. 그는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보급수송을 더 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슈타인은 그가 자신을 도와주고 근무 시간을 줄여주었다고 말하고 밀네스는 덧붙입니다. 식당도 이제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제 딸 갈리타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에키드나는 레오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놀라고 장군들이 그에게 갖는 사랑과 존경에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간청하다가 마침내 그녀가 말합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소. 하지만 오닉스 경으로서만. 레오가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리날리스 외부에 정말로 현자의 돌이 또 있나요? 그는 말합니다. 네. 세실트 산맥에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세실트 산맥은 아주 가깝네요.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세실트 산맥으로 갑시다. 가는 길에 레오는 그들에게 돌이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에키드나 옆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바로 순간이동 시켜주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나 멀리 걸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자의 돌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몰두해온 위대한 프로젝트였고 곧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에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 돌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유물이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인간과 화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찾으세요. 사용법을 찾으세요. 그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오닉스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인간과의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닉스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요. 그날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평화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는 대답합니다. 아니, 과거에 일어났었고 그래서 인간과 요정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에키드나 여왕. 내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배자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레오는 말합니다. 그 말씀 듣고 기쁩니다. 하지만 에키드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 슬픔이 느껴져. 레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길을 막는 어떤 강력한 적이라도 네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장군들은 그들을 지켜보고 스타인은 말합니다. 걱정했지만 다행이다. 그들이 잘 지내기 시작해서. 릴리는 덧붙입니다. 우리 다섯이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돕는다면 100명이 장군과 맞먹는 힘을 가질 거예요. 밀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그들은 계속 걷고 에키드나는 묻습니다. 기계 문명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그것도 약 3000년 전 벨리알 왕이 침략했던 바로 그 문명이죠. 맞죠? 영웅이 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까? 그는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그 문명에서 태어났습니다. 에키드나는 놀라며 깨닫는다. 그 말은 그가 3000년이 넘었다는 뜻이다. 그는 어떤 형태의 마법을 사용해서 수명을 연장했을 것이다. 그는 사실 인간이다. 레오는 설명한다. 벨리알이 공격했을 때 인류는 악마의 심장 시리즈라는 살아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악마의 심장 시리즈다. 나는 5번째였다. 나는 고속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상대가 사용하는 능력이라면 무엇이든 복제해서 제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한다. 더 놀랄 줄 알았는데. 그녀가 대답한다. 그럴 만도 하죠. 그 말은 수십만 대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의 힘의 범위를 알았더라면 돌을 가져가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요. 그가 그녀에게 말한다. 인간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을 심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라고.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 제 유일한 존재위입니다. 다른 무기들이 모두 사라진 후 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싸웠습니다. 평화를.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나는 더 큰 위험과 전쟁을 바랐습니다. 에키드나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신이 이룬 평화를 즐기지 못하는 건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기술 개발의 기능이 제 감정을 억누르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인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류는 나 없이, 영웅 없이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러는 건 나만을 위해서일까? 인류에게 내 뜻을 강요하는 걸까? 에키드나가 그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아. 네가 없었다면 인간 세상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었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어쩌면 이번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번엔 언젠가 인류는 스스로 요정왕을 물리칠지도 몰라.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갈 곳이 없어질 거야. 나는 분명 무너질 거고 그때가 되면 세상에 혼돈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계속 존재할 이유를 만들 거야. 대재앙을 불러일으킨 후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거야. 난 어떤 요정군대보다 더 강력할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네가 뭘 해야 할지 알잖아. 그녀는 그에게 물어요. 레오, 무슨 뜻이야? 그때쯤 그들은 정상에 도착해요. 밀네스가 묻습니다. 장벽은 어디 있죠? 레오는 그들로부터 떨어져 서서 말합니다. 장벽은 없어요. 내게 현자의 돌이 있어요. 악마의 심장 시리즈의 핵심이죠. 이게 당신이 찾는 돌입니다. 밀네스가 외칩니다. 잠깐, 그게 무슨 뜻이죠? 레오가 말합니다. 날 죽여요. 돌을 원한다면 날 죽이고 내 심장을 가져가요. 나는 전직 영웅, 레오 동하르트입니다. 나는 뛰어난 검사이며 모든 마법, 심지어 흑마법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그리고 난 마왕 에키드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임시 채용 신분이지만 당신의 대위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저는 마족 군대에서 사퇴하고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의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시도한다면 이 봉우리에서 내려가 만나는 모든 인간을 죽일 것입니다. 요정들을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거라고 했죠. 돌을 가져다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자네의 결의를 증명할 시간이야. 돌을 원하고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나를 막아봐. 어릴 적 에키드나에게 보무는 인간 세상을 지키는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왕이 되었을 때 그와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가 벨리알 왕과 아스타르테 여왕 그리고 많은 다른 전사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지. 에키드나는 대답했지. 그저 인간일 뿐이야. 만약 그를 본다면 그를 때려눕힐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리고 레오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요정의 세계를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라고 했잖아요. 돌을 가져다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당신의 결의를 증명할 시간입니다. 그는 그들을 공격하며 말합니다.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나를 이겨보세요. 영웅들은 모두 충격과 침묵 속에 그를 바라봅니다. 레오는 다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임무는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 있는 나의 유일한 이유. 내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할 수 없다면 나는 나를 잃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내가 필요 없다면 내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야.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게 만들겠어. 세상을 구하겠어. 비록 그러려면 세상을 먼저 파괴해야 한다 해도. 에키드나가 그에게 말한다. 목표를 바꾸기로 했으면서 왜 네가 지켜온 유일한 것을 파괴하려는 거야. 지켜왔던 네가 얻는 건 폐허뿐이야. 레오가 음흉한 웃음과 함께 말한다. 폐허뿐이라고. 내가 가져가겠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지켜왔는데 내가 파괴한다면 누가 날 막을 수 있겠어. 모든 걸 파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그가 계속해서 에키드나를 공격한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그를 막으며 말한다. 레오, 너답지 않아. 슈타인이 말한다. 우리가 왜 서로 싸워야 하는 거야? 레오는 화가 나서 소리친다. 내 말 들어는 봤어. 그는 마법으로 슈타인을 제압한다. 하지만 그는 마법을 풀고 에드워드를 공격한다. 그는 에키드나에게 말한다. 내 심장을 원한다면 날 죽여야 할 거야. 그녀가 그에게 묻는다. 내 심장이 정말 현자의 돌이라면 왜 항상 그랬듯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있어.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레오는 오싹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날 죽이지 않으면 너희 모두 죽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수십 개의 화살을 쏜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뛰어들어 모든 공격을 막는다. 슈타인이 소리친다. 레오, 정말 우리를 죽이고 싶어. 레오는 분노에 차서 소리친다. 이제 지쳤어. 능력 향상, 인류의 영원한 수호자로서의 나의 존재.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 때문에 죽을 수조차 없어.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방어만 하고,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 없다고 말해도 끝나지 않아.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 거지. 나를 만든 인간들인가? 아니면 우리를 침략한 요정들인가? 그는 수백 개의 화살을 소환하며 말한다.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인간과 요정, 두 세계를 모두 파괴하고 이 영웅담을 완전히 끝낼 거라고. 그는 그들에게 화살을 쏜다. 하지만 스타인과 에키드나는 마법으로 그들을 보호한다. 이제야 알겠어. 전에 우리와 싸울 때 그는 힘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의 진짜 힘이라니. 어떻게 하지? 이 상태로는 상대할 수 없어. 그리고 마법도 지난 전투 때문에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지금이 그 주문을 쓸 적기일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릴리가 소리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라르고에 있을 때 기억나요. 제가 힘들 때 당신은 제 말을 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줬잖아요. 레오가 그래, 기억나. 하고 대답하자 그녀가 말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답례할 차례야. 내 모든 문제를 말해줘. 내가 들어줄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레오는 검을 칼집에 넣고 말한다. 내 유일한 문제는 내가 기대했던 영웅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야. 그러고는 불화살로 그녀를 공격한다. 에키드나가 깨닫는다. 이제 이해했어. 넌 더 이상 영웅이 아니야.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자비 없이 공격하는 영웅은 없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공격한다. 슈타인이 마법을 발동시켜 공격을 가한다. 레오가 말한다. 드디어 진심이네. 자, 영웅들이여. 내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네가 가진 모든 걸로 날 막아. 에드워드가 말한다. 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내가 빚졌네. 자네는 이 바보에게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어.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 최고였습니다.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정한 동지이자 친구였습니다. 레오가 대답한다. 이제 자네가 틀렸다는 걸 알겠지. 내가 악하기 때문이야. 에드워드가 대답한다. 아니, 난 여전히 자네를 똑같이 봐. 하지만 자네가 내 친구이기에 옳은 길에서 벗어난다면 내가 자네를 다시 옳은 길로 돌려놓는 게 내 의무야. 에드워드는 온 힘을 다해 레오를 공격하지만 레오는 얼음 마법으로 그를 덮칩니다. 바로 이어 불 마법을 시전하자 에드워드는 고통스러워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용장군은 사라졌다. 2명이나 쓰러뜨렸군. 에키드나와 슈타인이 그를 공격하지만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에키드나가 외칩니다. 잠깐, 그의 능력 강화 능력, 상대의 능력을 복사할 수 있다니. 방어력에도 적용되는군. 상대한 모든 적들, 견뎌낸 모든 공격들마다 그의 힘은 강해졌다. 우리에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전투가 계속된다면 레오가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밀네스가 가로막고 공격한다. 치명타를 예상하며 그와 에키드나가 동시에 공격한다. 레오는 그에게 말한다. 나는 세상을 파괴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죽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온 세상을 파괴할 거야. 밀네스는 그에게 말한다. 거짓말쟁이. 너는 요정군대에 합류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혼자서 싸움을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너는 강한 열정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여기 왔지. 너는 미래를 생각했고 내 뒤를 이어 세상을 지킬 사람들을 생각했어. 네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없어. 진짜로 세상을 파괴하고 싶었어. 레오가 소리친다. 닥쳐. 밀른스가 계속 말한다. 너는 세상을 증오하지 않아.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네가 진짜 찾는 게 뭔지 알아. 레오를 찌르려는 순간 레오가 그를 얼어붙게 하고 그는 쓰러진다. 땅에 쓰러진다. 레오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한다. 세 번째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전에도 말했잖아. 세상을 구하고 싶어. 세상을 파괴해야 한다 해도. 릴리가 그에게 다가온다. 레오가 묻는다. 드디어 나와 싸울 준비가 된 거야. 그녀가 대답한다. 아니,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넌 웃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막을 거야. 네가 좋아서 내 동생아. 레오는 고통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말한다. 그만해. 릴리는 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고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전을 시켜 땅에 쓰러뜨린다. 에키드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 순간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레오는 인간도 요정도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만든 괴물이었다. 이렇게 계속 싸운다면 그는 우리 모두를 죽이고 그 다음 인간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요정계를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슈타인에게 텔레파시를 보낸다. 저는 마법의 유예 시간을 42초만 사용하겠습니다. 슈타인이 답합니다. 42초요. 레오 상대로요. 에키드나가 말합니다. 네가 실패하면 나에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끝이야. 모든 것에. 슈타인이 말합니다. 이게 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레오의 진짜 목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를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에키드나는 아버지 키크로스 왕이 왕위를 자신에게 물려준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여러 대에 걸쳐 마왕들에게 전해 내려온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문은 아스타로트 왕이 영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시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전에 어떤 마왕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에키드나가 그에게 부탁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것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주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현재 에키드나는 주문 준비를 시작하고 슈타인은 레오를 공격하며 말합니다.
처음부터 네가 가짜로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에드워드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산에서 떨어뜨린 것뿐이었고 그가 말하기 전에 밀수를 잘랐습니다. 말을 마치고 리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주저했어요. 당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증오하고 파괴하고 싶은 건 오직 자신뿐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방법만 알고 더 이상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미래가 말이죠. 세상을 구하려다가 정말로 세상을 파괴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스스로 악당이 되는 연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자의 돌을 가져갈 거라고 확신하고 인간과 요정들이 하나 될 거라고 알게 되면 당신은 사라질 거예요. 에키드나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3000년을 살았으니 할 만한 일이지. 레오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에키드나가 마법을 완성하고 말한다. 이제 네가 죽을 시간이야.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 이 마법은 영웅의 마법을 잠시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녀는 레오에게 마법을 건다. 그리고 에키드나는 레오에게 마법을 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것을 피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생각한다. 내가 모두를 실패했어. 나는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이제 제가 끝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레오는 미소 지으며 그 자리에 남아 이게 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십시오. 세상을 지키십시오. 태어난 날부터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에브라르드 선생님 말씀처럼 옛 세상은 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동맹들과 함께 싸워 강력한 적들을 무찌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저는 순수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는 다시 목적을 찾았습니다. 지역 전쟁 후 싸워야 할 이유를요. 저는 모든 일이 있은 후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배워야 했다. 그 후 요정 세계의 침략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내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시 싸울 수 있다고, 다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다시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 500년, 1000년, 심지어 그 이상. 나는 전투를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하며 끝없이 싸웠다. DH5 레오는 극한의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만나는 적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한 적들을 개개인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든 과학자들이 원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막을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불멸의 생물학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또다시 긴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위험에 처하길 바랐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제가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위험과 절망 속에 놓이길 바랐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인류가 다른 위협에 직면하길 바랐습니다. 매일 그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 의식에는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이제야 했을까요? DH 시리즈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세계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또 다른 DH 시리즈를 만들 것입니다. 인류를 구하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 DH5.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 내게는 임무가 있다. 구할 세상을 내게 줘. 모든 인간을 죽여서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살고 싶어. 나는 아직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때 악마의 침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병사로부터 세시트 산맥에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요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던 일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험실로 가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인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는 악마들. 내가 진정한 요정왕이다.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악이 여기에 있다고. 내가 바로 그 악이다.
DH 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남은 위로운 유닛. 5. 레오는 세상을 위협하는 최악의 악이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려 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다. 어떤 요정왕도 나보다 더 악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메아리 쳤다. 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라. 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라. 그러자 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제 계획이 있어요. 얼마 후 그는 요정들과 싸우러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기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는 악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죽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자의 돌을 진정으로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남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물리치고 그의 자리에서 인류를 보호할 만큼 강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전투 중에 그는 에키드나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다. 목적 없이 죽이지 말라고. 그녀는 이것이 침략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병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여왕은 요정들의 세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인간 세계를 침략했다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처럼 인간을 해치지 않는 요정왕은 없었다고. 그녀는 우리가 인간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최전선에서 우리를 이끈다고. 최전방에서 말이야. 다른 병사는 그녀가 모든 이들을 똑같이 존중했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인프조차도 에키드나는 친절한 통치자라고 그는 말했다. 레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에키드나가 내가 찾던 진정한 후계자일지도 몰라. 라고. 그녀가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지. 만나야 해. 하지만 먼저 세상을 구해야 해. 그날 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영웅이 아닌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 레오를 죽이기 위한 여정. 나는 에키드나와 그녀의 내장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군대에 합류해서 그녀의 생각을 배우고 그녀가 그 사람인지 판단해야 했다. 돌을 맡겨야 해. 그리고 나면 나는 죽겠지. 3000년의 생애 끝에 결함 있는 생물학 무기는 이 웅장한 모델을 자신의 종말의 방식으로 선택했어. 레오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에키드나는 생각한다. 그의 미소는 이것이 그가 항상 원했던 것이라는 뜻이야. 에키드나는 고통을 느끼고 마법을 사용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린다. 레오는 신음하며 이런 고통을 느낀 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어.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사용 불가능하게 봉인되었어. 처음과 똑같이 저는 여전히 약한 레오입니다. 마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듯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나는 마침내 죽을 것이다. 에키드나,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처음부터 당신이 영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로트 왕이 그 마법을 건 건 수세기 전입니다. 그때 싸웠던 인간은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계의 시대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3000년 동안 살아온 영웅이었습니다. 아스타르테에 맞선 영웅은 그 후 모든 요정왕과 맞선 영웅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는 친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죽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인류를 지키며 고독한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영웅 레오의 운명이었습니다. 레오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냐고. 이제 이해했죠.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 특성입니다. 영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누구도 믿을 줄 몰랐기에 영웅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에키드나가 그에게 묻습니다. 모든 시대를 거치며 싸우는 기분이 어땠는지. 왜 당신은 누구에게도 약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까? 레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세상을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웅이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아무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키드나는 덧붙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계속해서 죽음. 레오는 대답한다. 네가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해라. 그는 속으로 웃으며 살짝 미소 짓는다. 에키드나는 생각한다. 누가 이걸 웃기다고 생각할까? 레오는 말한다. 너희들은 내 충고를 따랐을 때 명예롭게 행동했어. 하지만 결국 내가 원했던 건 에키드나가 끝났어. 너는 그저 누군가가 너를 구해주기를 원했어. 레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웅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에키드나는 생각한다. 그는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 입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 하지만 영웅이 고통받을 때 누가 그를 보호했나? 누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나? 레오는 덧붙인다. 하지만 상관없다. 에키드나를 선택해서 다행이다.
그들을 나의 마지막 동료로 선택해서 다행이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이 세상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에키드나는 말한다. 우리가 도울 것이다. 이제 이걸 끝낼 것이다. 4명의 장군이 앞으로 나선다. 레오는 속으로 생각한다. 당신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함께 일해서 즐거웠습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에키드나가 소리친다. 레오, 네가 진정 영웅으로 죽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녀는 4명의 장군들에게 말한다.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들은 그를 차례로 공격한다. 레오는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쓰러진다. 모두에게 침묵이 흐른다. 에키드나가 비명을 지른다. 레오가 가슴을 활짝 연 채로 바닥에 쓰러지며 말한다. 졌나 보네. 후련하다. 모두 그에게 다가가고 에키드나가 말한다. 악의 요정 왕인 척하는 걸 즐겼겠지. 레오가 대답한다. 응, 재밌었어. 오랫동안 악당이 되고 싶었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어. 에키드나가 그에게 말한다. 너 우리한테 봐줬잖아. 내 마법에 맞아졌고. 레오가 말한다. 피해야 했어. 완전히 지고 있었잖아.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처음부터 지려고 했던 거잖아. 당신이 여기 온 건 우리가 당신을 무찌르라고. 그가 말하길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모두를 죽이기 전에 당신이 저를 막았죠. 모두를 죽이기 전에. 그녀가 그에게 묻습니다. 전에 당신이 왜 우리에게 합류했는지 물었잖아요. 인류가 당신을 배신했나요? 아니면 죽을 곳을 찾아 여기 온 건가요? 어리석은 대답이군요. 레오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당신 거예요. 저는 자동 재생성을 해제하고 돌의 에너지와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에너지와의 연결을 제가 회복하기까지 300초 남았습니다. 밀른이 한 걸음씩 다가가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릴리가 그를 막고 울기 시작합니다. 에키드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를 지켰습니다. 그는 누구도 죽이거나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세계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요. 하지만 그는 정말 영웅입니다. 레오가 말합니다. 270초 남았습니다. 에키드나가 묻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레오가 대답합니다. 제 일은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을 것이고 마족 군대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릴리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에키드나는 생각합니다. 마계에는 레오가 말한 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끼친 모든 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에키드나가 슈타인을 봅니다. 슈타인이 레오에게 다가갑니다. 레오가 말합니다. 240초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작별입니다. 장군들이여. 에키드나, 작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한다. 하지만 에키드나는 갑자기 그를 공격하며 극적으로 말한다. 마음이 바뀌었어. 당신이 인간과 화해하길 바란다고.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요정들의 여왕이야. 요정계의 지배자. 에키드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 임무에 시간을 쓸 수 없어. 레오, 들어봐. 네가 돌을 가지고 있고 3000년이나 산 유일한 존재니까 너를 내 군대에 정식으로 고용하기로 했어. 그리고 너는 3000년이나 산 유일한 존재야. 두세 개의 사절로 임명하는 거야. 레오, 미쳤어요. 시간이 없어. 그녀, 상관없어. 그가 에드워드에게 돌아서서 말한다. 그녀에게 이성을 좀 차리게 해줘. 그냥 지금 돌을 내게 줘. 에드워드, 농담하는 거야. 여왕폐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항복하는 게 좋을 거요. 레오가 외칩니다. 20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배울 것이 아직 많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저에게 큰 손실입니다. 게다가 3000년을 살아온 사람과 함께 세계를 통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 딸 갈리타가 당신을 매우 존경합니다.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나쁜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는 그에게 절을 하며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레오가 화내며 말한다. 너, 그 두꺼운 머리통에 뇌는 있기는 한 거야. 릴리가 말한다. 뇌 없는 건 당신이잖아요. 혼자서 왜 이런 생각을 다 한 거야? 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힘들 때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네가 나에게 가르쳐줬잖아. 레오가 속으로 생각한다. 릴리가 내 단점 하나를 간파했군.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160초 남았어. 릴리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왜 죽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말은 들어줄게. 제발, 죽지 마. 밀네스가 그에게 다가가자 레오는 속으로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 밀네스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밀네스는 그에게 말한다. 140초 남았어. 믿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밀네스는 그를 주먹으로 치고
말한다. 좋은 청취자가 될 필요는 없었어. 내 앞에 설 필요만 있었지. 네가 한 말, 내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이 외치고 있잖아. 네가 살고 싶다고. 그럼 살고 싶으면 살라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봐, 후회로 가득 차서 죽어가잖아. 레오는 주위를 둘러보다 남은 건 슈타인뿐이라는 걸 깨닫고 그녀에게 말한다. 도와줘. 그녀가 그에게 묻는다. 뭘 도와줘? 레오, 당신 말의 모순을 깨닫지 못해요. 말해봐요. 왜 죽고 싶어 하는 거죠? 그는 대답한다.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내 안에 심어진 거야. 악마의 심장 시리즈는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또한 사고 방지막은 반항적인 생각이 생기기 전에 억압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화했고 강한 자아와 자기인식이 사고 방지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도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체성이 없을 겁니다. 즉, 저는 인류를 위험에 빠뜨려서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슈타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즉, 당신의 강한 자아가 보호 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는 명령. 레오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해보세요. 레오는 눈을 감고 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류를 보호하라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이 명령을 3000년 동안 몇 년이나 어떻게 멈추죠? 그러자 그는 좌절하여 신음하며 말한다. 알겠어. 하지만 잠깐만 조용히 해줄래요? 갑자기 레오는 압도적인 정적을 느끼고 그의 마음속 모든 목소리들이 사라진다. 그는 말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때에 내가 이걸 더 빨리 했어야 했어. 그는 의식을 되찾는다. 에키드나가 그에게 말한다. 정말 죽고 싶다면 30초 남았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인생이야. 원하는 대로 써. 레오는 에브라드가 자신에게 생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무기를 들고 있지만 당신은 레오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치유. 에키드나는 계속 말한다. 살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갇혀있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명령. 에브라드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린다. 이 모든 것에 짓눌리지 마. 에키드나가 덧붙인다. 인류는 너를 잊었다.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에브라드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인류가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기회다.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을 찾고 그것을 즐기세요. 에키드나는 끝내고 영웅의 자리에서 물러나 우리와 함께하세요. 레오는 일어나서 3000년의 고립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궁전을 지나며 그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소를 방문합니다. 결국 그는 식당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모두 의자에 잠들어 있습니다. 골레타가 들어와 여왕에게 성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립니다. 다른 이들도 뒤따르며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들은 모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에키드나는 레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통합하기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레오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해설자가 말하길, 레오, 이건 내가 요정 여왕의 군대에 합류하게 된 이야기이며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가 오래된 명령에서 벗어나 계속 살아가게 된 이야기이며 그가 친구를 사귀게 된 이야기이며 마침내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영웅이 아니게 된 이야기다. 라고 했어요.